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리스 대 트럼프 미국 대선 캠페인의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의 시작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합의했던 ABC 방송이 편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토론이 이루어진다 해도 토론 내내 두 후보 모두의 마이크를 켜놓을지에 대한 이슈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측은 켜놓기를 원하고 트럼프 측은 꺼놓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사퇴와 트럼프 지지로 트럼프 후보가 얻을 이득은 지지율 0.2%라고 여론 분석 매체 538이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에게는 케네디 주니어 영입이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형성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기금모금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는 같은 목적으로 이번 주 경합주에서 강행군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주말에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큰 대규모 공습을 한 뒤에 지금은 불안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은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이 일로 가자 휴전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헤즈볼라 배후에 있는 이란에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중도 쪽으로 쏠리는 듯 보이지만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낙태 금지 판결을 한 연방 대법관들을 지지하는 두 남자의 거짓말에 속을 여자는 없다면서 이 이슈에 불을 지핍니다. 프랑스가 메신저 앱 텔레그램 CEO를 테러리즘, 돈 세탁 등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일론 머스크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듀로브 CEO를 지지하지만 텔레그램이 어린이 성매매 등 범죄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39살인 듀로브는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가 10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듀로브 체포로 텔레그램과 연관이 있는 코인, 톤 코인의 가치가 20% 이상 내려갔다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살아있는 최고령 남성이 112세 생일을 기념하면서 장수 비결 질문에 대해서 한 답은 오늘의 미국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마라톤이죠. 몇 년 동안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 리빙룸에서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남의 집 그 아파트먼트 문을 두드리면서 신문에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예비선거 코커스 이런 것을 다 치르죠. 올해는 카밀라 해리스라는 후보가 갑자기 약 한 달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도 선거 4개월 전에 다 전통적인 것과는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오랜 그 선거 기간, 그 캠페인 기간 마라톤은 사실은 후보에게도 또 유권자에게도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뭔가 기술이 없어서 잘 못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훌륭한 후보 정치인으로 닦여집니다. 버락 오바마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처음에는 이제 오바마가 교수님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것도 철학 교수님.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하다가 이 캠페인 마라톤 과정을 거치면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그 마라톤 그 시기에 많이 알아볼 수가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이네. 냉소주의.
뭐 불신 같은 것도 많아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관심도, 열정 같은 것이 그럭저럭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후보들도 단련된다 할지라도 기간이 길다 보면은 아주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라는 후보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애고 본인이 됐고 실제로 테스트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단계를 전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지율도 엄청 높고 기금 같은 것도 많이 거치고 또 더군다나 이건 상대에 대한 그 실망에서 온 것도 있겠죠. 트럼프 후보가 아유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너무 분열적인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각자 이유가 있는데 신인이라기보다 신진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거의 몇 년 동안 마라톤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 나라는 있지도 않습니다. 뭐 아시아에선 일본도 굉장히 짧고요. 미국, 미주 이쪽 지역에서 멕시코도 짧고 프랑스 같은 데도 아예 법으로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 놨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대선 캠페인 1막이 끝나고 오늘 2막이 시작되는 날인데 지금 와서 보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캠페인을 해왔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그 높아 보입니다.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전당대회 끝났고 지지율은 전국적인 지지율은 뭐 7% 정도 그리고 그 전국 지지율은 특히 이제 온건한 유권자들 무당파 사이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많이 넓혔고요. 그 반면에 트럼프의 경우는 오늘도 그 USA 투데이가 일면에 자세히 전했던데 해리스 쪽으로 라틴계의 지지도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지지율에 엄청난 그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남자 지지를 많이 받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여자의 지지를 많이 받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주말에도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아니 여론조사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론조사 한 것 보면은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거짓말이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95%가 내가 해리스보다 훨씬 위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해리스 팀은 조지아주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여러 군데를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금 완전히 접전이거나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트럼프는 미시건주하고 뭐 당연히 조지아주도 가겠죠.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또 다른 그 카멜라 해리스는 13명의 군인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3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하면서였습니다. 물론 미군 철군 자체야 그 전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 탈레반과 협상을 한 겁니다. 이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과 협상을 해서 딱 그 날짜를 정해놨어요. 미군이 철군하는 날짜를.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가서 그걸 철군을 하면서 날짜는 5월 말인가 그랬는데 8월 1일인가 8월 31일에 철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탈레반을 과소평가한 거죠.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고 카불 공항에서 그 폭발 사건이 있어서 미군이 13명이 숨졌습니다. 그게 3년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해야 될 때도 본인이 부통령 대신 보내고 안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 때에. 그런데 오늘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바로 그날 그 숨진 뭐 장병들 이름도 부르고 뭐 조의도 표하고 군인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일을 했고 당연히 이제 이 행정부를 비난을 했죠. 카멜라 해리스 너도 속해 있잖아.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철군 아주 어색한 철군을 했을 때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 하면서 우선 뭐 군 통수권자가 됐었던 사람 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같은 어떤 기념일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일정을 이번 주에 무척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전당대회 분위기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분위기를 꽉 잡기 위해서 광고비 안 쓰고 광고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절 연휴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뭐 3억 7천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쓴다고 해놨지만 그거 이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되니까 지금은 전당대회 직후에 아직도 언론과의 허니문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도를 해줄 테니까 이때 뭐 선거 자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 하고 빡빡하게 이번 주에 일정을 경합주에 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좀 뭔가를 좀 스팟라이트를 훔쳐보려고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지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트럼프 후보도 일정을 아주 그냥 촘촘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기금 모금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을 그럴 정도로 뭐 한 달 동안에 5억 4천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2막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미국도 리빙룸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하고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직후인 9월 10일에 ABC에서 토론을 하기로 이건 바이든과 약속을 해놨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카밀라 해리스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서로 하는 건데 트럼프가 어제 저녁부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슬쩍 풍기거든요. 지금 많은 그 공화당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전당대회 때 가졌었던 그 모든 지지율이 이 토론 한 방으로 날아가 버릴 걸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요? 트럼프가 이것을 약간 꺼려하는 것과 같은 이유는 있죠. ABC가 가짜 뉴스를 마구 뿌리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이 토론을 진행할 거야. 그런데 그 ABC의 토론을 바이든과 같이 할 때는 트럼프 자신이 오케이 했었던 그런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또 이것도 트럼프와 연관이 되는 건데 마이크를 토론하는 시간 내내 양쪽 후보를 다 켜놓느냐 다 켜놓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가 다 켜놓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해리스 후보 측에서 ABC 측에 이거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하기로 할 때는 바이든의 요청에 의해서 마이크를 바이든이 얘기할 땐 트럼프 거 끄고 트럼프가 얘기할 땐 바이든 거 끄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두려우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이나 계속 차고 들어가면 아무도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트럼프가 그걸 That's oka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화당 민주당의 후보의 토론회에서는 마이크를 양쪽 다 켜놓습니다. 해서 논쟁이 있을 때는 막 서로 논쟁하고 이건 좀 심하다 싶으면 사회자가 차고 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전형적인 토론 방식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는 켜놔라 하는데 트럼프 후보 측에서 트럼프에게 아예 알리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폴리티코가 제일 먼저 보도했고 이 내용이 토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폴리티코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왜 마이크를 끄는 것을 원하는가? 이건 카밀라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가 막 약오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가면 트럼프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마이크에다가 대고 온갖 것을 다 쏟아놓을 것을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미끼에 걸리는 거죠. 해리스의 미끼에 걸리는 것. 해리스는 뭐 트럼프를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트럼프에게는 하지조차 못했다라고 얘기를 아무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와 뭐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만나는데 그걸 공개하느니 그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제 막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코비드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는데 미국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땐 세세한 것들이 다 조절이 돼야지 되는데 일단 트럼프 후보가 이 핫마이크 얘기가 나오기 전에 ABC라서 안 해. 본인이
하겠다고 승인한 그 약속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을 했고, 이 마이크 이것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아침에는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잘하나, 얼마나 그게 시청률이 높겠어요. 전당대회는 1, 2, 3, 4 그 카멜라 해리스의 수락 연설까지도 전부 트럼프 후보와 엄청난 차이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아마 이 토론은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5,100만 명이 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9월 4일 팍스에서의 토론을 얘기를 하는데, 팍스에서의 토론은 3자가 합의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가 팍스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원래 팍스는 사실은 자격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할 때 모든 당을 다 공정하게 그 전당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토론을 예비선거에서의 양당의 토론을 다 보도를 한 그런 매체가 이제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들의 토론도 할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팍스는 과거에 예비선거 때는 민주당 거는 해주지 않고 공화당 것만 해줬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거기에 명함을 이번에 내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뭘 해서 우리 해보자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는 오케이, ABC는 약속을 했었던 거니까 양당이, 양 캠페인이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차 그거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사람들은 실망이 조금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트럼프가 본인과 토론을 하면서 굉장한 실수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허니문 때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토론에서 만약에 실수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에겐.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로서는 또 바이든의 3년 반의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당신도 거기에 같이 있었잖아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토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후보를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어제도 열심히 나와서 인터뷰를, 팍스에 특히 많이 나오더군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민주당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뭐 정말 괜찮은 점이 많고 마가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도록 하려고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어 장치를 썼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의 서명이 있어야지 되고 지지율이 얼만큼이 나와야지 되고 그래야 그 주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로버트 케네디는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22개 주에만 이름이 올려졌고 뉴욕 같은 데도 이름이 못 올려졌고, 그 사이에 돈은 점점 떨어져서 빚지게 됐고, 억만장자는 엄청 욕하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억만장자라서 하이어를 했었던 그 부통령 후보가 더는 돈을 못 대겠다 하면서 뭐 이미 준 돈까지 리펀드 받아가고 하니까 돈이 없고 지지율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후보에게도 타진하고 트럼프 후보에게도 타진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만나주지조차 않았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전당대회도 찾아가고 말하려고도 찾아가고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특별히 어떤 장관직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쭉 가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누구에게 얼만큼 이득이 되는가 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니까 맥시멈 4%에서 5%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음모론에 있어서는 케네디와 트럼프가 아주 딱 맞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트럼프에게 지지할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케네디가 아니면 싫어하고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거기서 더 민주당에서 바이든 때문에 집 나왔다가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결론은 가장 좀 전문적이고 한 그런 그 538이라는 여론조사를 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매체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의 미국에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미한 영향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0.2% 정도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요, 0.2%도 경합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1명이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전 그 장관이, 법무장관이 한 와이프와 18년 동안 살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1명 자녀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 거예요. 이번에 출마했었다가 트럼프를 지지한. 해서 누나, 뭐 형, 동생 모두가 다, 가족은 의견을 낼 만한 사람들은 다 뭐 LA 타임스의 어피니언으로 아니면 인터뷰로 저 사람이 권력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문에 망신을 시켜 하고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결정이고 트럼프의 결정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에서 트럼프에게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격전지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도움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냐 아니냐에서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이 아직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일찍 지지했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 끝에 막 캠페인 다 끝까지 갔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지 효과가 확 나오는 건데, 지금 하면은 효과가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격전지에서도 무당파의 표를 봐야지 되는데, 무당파들은 트럼프 후보도 극단적이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굉장히 그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통하는 건 있어요. 두 사람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든가 테크 업계에 대해서 검열하는 것을 반대한다던가. 그렇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의 늪 속에 빠져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 반대하죠.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환경법 전문 변호사니까 바이든이 온건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기후변화, 친환경 정책이 스캠이야, 사기야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와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이것과 관련해서 대기업도 얼마나 비난을 했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무조건 오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한 시추를 해야 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 거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점은 지적하네요. 많은 기행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 가운데서도 센트럴파크에 죽은 새끼곰을 사람들 재밌으라고 내다버린 거, 이런 사람을 트럼프가 받아들였을 때 과연 트럼프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조금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리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장관 자리 같은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뭐 부분적으로 협조한다고는 했어요. 그럼 헬스케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뭐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굉장히 그 극단적이고 무척 그 미래에 나쁠 것이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이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10주일 남았는데 너무너무 치열한 2막 시작됐고, 2막 시작되면서 이제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접전의 시대가 이제 2막에 계속 이어지겠죠. 무당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극적인 순간도 있고, 원래 정치가 아주 잔인한 비즈니스잖아요. 이 빌 클린턴이 얘기를 한 것처럼 서로 막 엉키다가 3막, 절정 이제 11월 즈음에서 3막,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3분의 1은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 실린 공통적인 뉴스가 미국 뉴스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또 미국 뉴스죠. 이참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한번 좀 뭐 늘 듣지만 또 잊어버리고 듣지만 또 잊어버리고 하시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모든 미국 신문 전체적으로 전부 뭐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 그리고 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저는 뭐 수치 같은 것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전국적으로나 격전지 지금 그 블루월 세 군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는 이제 조금 더 격차를 벌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 선벨트, 뭐 조지아라든가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애리조나 이쪽도 격차를 거의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냈고, 그리고 모든 신문이 일면에 공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어떤 싸움, 이것이 전면전이 될 것인가요? 전면전이 되면은 중동 전쟁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었거든요. 모든 신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은 고조된다 하는데 저는 이 보스턴 글로브가 좋습니다. 이게 좀 그다지 그 쉽지 않은 불안한 불편한 침묵, 서로 막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나서 지금 조금 스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헤즈볼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격,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됐고 뭐 하는 것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장난을 한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쟁에서의 그 불장난이라는 게 정말 그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세계에 다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전면전으로 가는가, 가자 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대선에는 어떤가 하는 것.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은 여기에 그 선제 공격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 선제 공격을 하냐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다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국방부나 모사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국도 같이 그런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자 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뭐 전투기들을 뭐 100대라든가요 동원을 해서, 국경으로 치면은 레바논 남부가 되겠죠. 이스라엘 이제 서북부, 거기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 수십 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헤즈볼라 전사들이 몇 명이 숨졌죠. 그리고 이게 2006년 이후에 그 두 나라 전쟁한 것, 두 나라라기보다는 레바논에 있지만 헤즈볼라는 국가는 아니니까요. 가장 큰 서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뭐 한 320개 이상의 무슨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그러니까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한 달 전에 헤즈볼라 사령관을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을 해서 암살시켰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란을 방문 중인 하마스의 지도자도 이란에서 암살을 시켜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한 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합니다. 한 게 이제 지금 한 달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서로 공격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거 끝 아니야, 네타냐후도 끝 아니라고 하고 헤즈볼라도 이거 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전면적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원치는 않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헤즈볼라로서는 우리 사령관을 암살시켰는데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헤즈볼라 전투사들에게도. 그래서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됐는데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 그리고 정보국이 있는 텔라비브 북쪽의 글로트 단지, 여기에 이제 공격을 할 예정이었고 뭐 공격을 했고 11군데를 공격했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텔라비브에 지금 비행기 못 뜨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미국에서도 저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일주일 사이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했는데, 이 이전에도 한번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의 그 중요한 인물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을 함으로써 숨지게 했습니다. 그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이란이 이제 뭘 날렸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방공망으로 거의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혼자 막은 게 아니라 미국도 막아주고 해서 이거 동맹국 도움으로 전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웬만큼 해서 체면 우리가 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헤즈볼라도 이란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헤즈볼라도 우리가 이거 체면 차례는 해야지 되는데, 이란도 뭐 헤즈볼라 하면 곧 이란이니까 체면 차례는 해야지 되는데 섣불리 했다가 뭐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한 달 동안을 질질 끌다가 지금 서로 공격을 해놓고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라고 체면 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 the face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또 다른 걸 하면 어떻게 해서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을 이제 또 그쪽으로, 중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우리나라에 온 손님인 대통령 뭐 취임식 그 축하하려고 했잖아요. 하마스의 사령관이.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수도에서 암살을 시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사령관을 암살시켜? 이거는 말이야 벌을 줘야 돼 하더니 이제 벌을 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이란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면,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또 폭격을 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거, 미국도 국방부는 강성이고 국무부는 좀 온건합니다. 항상 국방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무기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이거 저 상대를 강하게 벌해야지 돼 하면 국무부가 또 살살 달래고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고 하잖아요. 이건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에 더 강하게 공격을 해야지 돼. 뭐 중동전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을 눌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다. 마수드 페제쉬시칸의 놀라운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쪽도 이스라엘도 지금 헤즈볼라도 가자 지구의 그 협상, 휴전 협상을 방해했다는 그런 그 원망을 받길 원치 않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니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협상이 이게 결렬됐지.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증오로 만들어진 단체가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휴전 협상이 우리 때문에 깨졌다는 소리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성과가 없었던 카이로의 회담에 이스라엘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가자지구 휴전도 결국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헤즈볼라도요. 가자지구에서 전투 완전히 끝내면, 이스라엘이 끝내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 안 하겠다. 이번에 좀 커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계속 폭격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그냥 편히 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뭔가 국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휴전 협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무슨 어코드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그럴 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마스는 밉지만 중동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드니까 눈치 좀 봐야 되고 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다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란을 적으로 두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의 적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은 아직 뭐 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많은 게,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므로 준비는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누가 백악관을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해리스가 차지하느냐 트럼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는 벤자민 네탄야후와 너무 가까웠고 한때는 네탄야후가 또 바이든을 뭐 축하한다고 대통령 돼서 그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삐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말하려고 해 와서 만났잖아요. 그런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는 이스라엘 주권을 미국은 언제나 생각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일반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본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지금은 대통령이 강경파를 조금 누른 것 같지만 강경파가 다시 강해질지 뭐 이런 일들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일단은 전쟁은 좀 무서운 불편한 침묵 속에서 일단 금방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헤즈볼라가 어떤지를 이 시간에 한 4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즈볼라는요, 레바논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란이 만든 거죠.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국경이 맞대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란이 훨씬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서 이란은 완전히 뭐 이스라엘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무기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레바논 내부에 군인은 아니지만 헤즈볼라도 어떤 레바논 국가의 공로 같은 것이 있어요. 공로 같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헤즈볼라를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무슬림 조직인데 1980년대 초에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란이 만들었고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전 중에 막 남부 레바논을 점령을 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막 그 이스라엘을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로서는 헤즈볼라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헤즈볼라는 미군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공격 같은 것을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걸프 아랍 국가도 서방 국가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이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헤즈볼라를요 다 없애보려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거점을 침공하고 또 침공하고 했는데 안 없어져요. 이게 헤즈볼라는 살아남고 그 이후로 오히려 전투원 숫자를 늘리고 무기도 더 좋은 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구죠?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고 뭐 이렇게 해도 계속 알카이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시스 등등 알카이다도 그대로 존재하고 이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무력으로 막을 때는 항상 무력이 더 커져요. 상대의 무력도 나의 무력도. 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성직자죠. 당연히 시아파의 성직자인데 1992년부터 세이크 하산 나스랄라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와도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도 암살당할 것이 두려워서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텔레비전 연설은 하고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국가의 군대는 아니지만 가장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 한 10만 명 돼. 하지만 다른 데서는 한 2만 5천에서 한 5만 명 사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요. 시리아 내전에서도 싸웠었고요. 로켓도 한 12만 개에서 20만 개 로켓과 미사일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이죠. 그런 것들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하마스보다 헤즈볼라와 전쟁하기는 훨씬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이스라엘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멈추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격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모든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중동은 아직도 이게 이렇기 때문에 화약고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오일값이 올라가네 이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텔레그램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던데요. 뭐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텔레그램을 만들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젊은 그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잖아요. 도대체 텔레그램 왜 체포됐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이 체포된 39살의 이 CEO도 굉장히 기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뭐 세계에서 뭐 한 120번째 그 정도는 부자라고 하더군요. 모바일 메신저 그 텔레그램의 창업자면서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고 나서 이거 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쏠렸을 테고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2013년도에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이 한 155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많이 살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언어학자인데 아버지의 잡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은 또 세인트 피터스버그 유니버시티를 다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그 대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22살 때 이제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처럼 이런 그 러시아 말로 돼 있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그 소셜 미디어에 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해라 하니까는 이제 러시아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두바이의 시민권자, 두바이든가요? 아랍에미레이트든가요? 두바이든가요? 그런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섬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러시아는 아직도 그 러시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우리 접촉하도록 해달라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클렘린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조금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당국이 이 체포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틱톡, 위챗과 같이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그 메시징 그 플랫폼이잖아요. 아주 반대되는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쓰고 이란에서는 또 어떤 그런 사람들도 쓰지만 또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그러니까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CEO가 체포됐다 하니까 뭐 비트코인 값이 움직이고 하는 거죠. 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의 소유자가 이 사주가 이 컨텐츠 때문에 체포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허위 정보가 퍼질 수 있다. 이미 허위 정보가 많이 퍼졌고요. 그런 비판은 많이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위를 할 때 어디서 모이자 하는 그런 비밀 메시지도 되지만 음모론, 신나치주의, 무슨 테러 관련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안 합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굉장히 9억 명 정도가 쓴다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와 올해 3월에 인터뷰를 할 때 한 9억 명 정도가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9억 명 정도가 쓰는데 직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검열을 하겠습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30명이 거의 엔지니어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테러리즘, 마약 밀매, 사기, 돈 세탁, 사이버 폭력, 조직 범죄, 폭동, 총격, 굉장한 범죄의 대리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이 그런 걸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에서 파리의 어떤 외곽에 제트기를 타고 다니겠죠. 당연히 내리려고 할 때 체포가 됐는데 체포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뭐 어떤 수사관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39살입니다. 형이랑 같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를 러시아에서 만들다가 2013년도에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독일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만들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텔레그램 자체는요. 보안성이 좋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보안성이 좋으니까 암호화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재빨리 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몽드는 사이버 사기와
또 아동 포르노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에 또 협조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극우 세력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서로 모으고 의견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영국의 그 극우 세력 폭력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유리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냈기 때문에 클렘린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은 클렘린과 연관이 없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 텔레그램은 숨길 게 없다. 유럽연합의 법률을 완전히 준수를 했고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럼블의 CEO, 럼블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막 테크 업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자체에 좀 검열을 해라 해서 검열을 시작할 때 이제 럼블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간 곳이 럼블이잖아요. 그 럼블의 CEO라든가 아니면 터커 칼슨이라든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프랑스를 비난을 하고 이 CEO를 이제 지금 한 나흘 정도인가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석방하라. 일론 머스크는 석방하라 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지 되는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표현의 자유와 혁신,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판사가 판단한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6시간이라네요. 조사받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데 하나는 이 사람은요. 본인이 생물학적인 자녀가 100명도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39살이고 결혼은 또 안 하기를 원한대요. 15년 전에 불임 친구 부부가 네가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너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정말 웃기는 얘기야 하다가 의사가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사람을 퍼뜨려야지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친자녀들이 본인의 이제 생물학적 자녀들이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인의 DNA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2개국에서 100상 이상의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해줬고 몇 년 전에 멈추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제 냉동 정자를 보관하는 클리닉이 있기는 있답니다. 그리고 늘 막 열심히 우통 벗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것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많이 올리는데 이 사람과 이 텔레그램과 연관이 된 암호화폐 톤코인이 딱 체포됐다 하니까 20%가 내려갔다가요. 지금 조금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이 톤코인과 텔레그램이 분리되긴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걸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텔레그램에서 이용하도록 톤코인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래한 사람들은 이 연관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해서 전해드렸습니다.